시험에 자주 나오는 한국 고대사 핵심만 콕콕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중요한 유물 하나, 또 뜨거운 논쟁 하나하나를 뜯어보면서 고대사의 맥을 제대로 잡아볼 거예요. 자,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세계사를 통째로 뒤집은 주먹도끼 이야기. 두 번째는 신석기랑 청동기, 뭐가 어떻게 다른지 확실하게 비교해보고요. 세 번째, 우리가 다 아는 고조선 건국 연도, 그 숫자의 비밀을 파헤쳐볼 겁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광개토 대왕릉 논쟁, 마지막으로 여러 초기 국가들의 특징까지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 바로 주먹도끼입니다. 이 돌덩이 하나가 어떻게 세계 역사 교과서를 다시 쓰게 만들었을까요? 사실 이 질문 자체가 핵심이에요. 아니 고작 돌도끼 하나가 어떻게 그 오랫동안 굳어져 있던 세계사 이론의 정면으로 맞설 수 있었냐는 거죠. 그 배경에는 모비우스 학설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프리카나 유럽 같은 서쪽 지역은 발전된 형태의 주먹도끼를 썼는데 동아시아는 그냥 돌을 깨서 쓰는 단순한 찌개만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아시아 구석기 문화가 좀 뒤떨어졌다. 이게 수십 년 동안 거의 정설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1978년에 경기도 연천 전곡리에서 바로 그 발전된 형태의 아슐리안 주먹도끼가 발견된 겁니다. 이 발견 하나로 모비우스 학설은 그냥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동아시아가 뒤처졌다는 주장의 근거가 사라져버린 거죠. 이게 바로 결정적인 증거가 된 겁니다. 좋습니다. 이제 시대를 좀 건너뛰어서요. 인류 역사의 진짜 큰 변화, 신석기 시대와 청동기 시대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도대체 이 두 시대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요? 이 표를 보시면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 자, 제일 중요한 건 경제와 사회 파트입니다. 신석기 때는 조나 수수 같은 밭농사를 시작했고 다 같이 나누어 먹는 평등 사회였어요. 그런데 청동기 시대로 오면서 본격적으로 벼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벼농사는 남는 생산물, 즉 잉여 생산물을 만들어냈거든요. 바로 이 남는 것 때문에 내 것이라는 사유재산 개념이 생기고 많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즉 계급이 발생한 겁니다. 도구나 주거 형체가 바뀐 것도 다 이런 사회 변화와 연결되어 있는 거죠. 자, 세 번째는 고조선입니다. 우리가 보통 고조선 건국 하면 기원전 2333년 이렇게 자동으로 외우잖아요. 근데 이 숫자가 처음부터 있었던 역사적 사실일까요? 아니면 나중에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걸까요? 도대체 이 기원전 2333년이라는 구체적인 숫자는 어디서, 어떻게 나온 건지 그 과정을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기원전 2333년이라는 숫자가 한 번에 딱 나온 게 아니에요. 13세기에 나온 삼국유사나 제왕운기에서는 그냥 중국의 전설적인 임금인 요임금 때와 비슷하다. 이 정도로만 나와요. 구체적인 연도는 없었죠. 그러다가 15세기에 동국통감이라는 역사책에서 처음으로 이걸 계산해서 기원전 2333년이라고 딱 못 박은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이 숫자를 공식적으로 채택했고 그때부터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연도가 된 거죠. 자, 이제 고대사 논쟁 중에 가장 뜨겁다고 할 수 있는 광개토대왕릉비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똑같은 비석의 글자를 보고 어떻게 해석이 이렇게까지 달라질 수 있는지 그 핵심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논쟁의 시작은 바로 이겁니다. 광개토대왕릉비에 나오는 서기 391년, 즉 10여 년에 있었던 일에 대한 기록. 이 한 구절 때문에 모든 게 시작됐어요. 먼저 일본의 해석입니다. 특히 식민지 시절에 이걸 아주 강력하게 주장했죠. 10여 년에 왜가 바다를 건너와서 백제와 신라를 깨부수고 자신들의 신민, 즉 속국으로 삼았다. 바로 이 해석이 고대의 일본이 한반도 남쪽을 지배했다는 임나일분부설의 가장 중요한 근거로 사용됐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학자들은 전혀 다르게 봅니다. 대표적으로 정인보 선생은 문장의 주어가 왜가 아니라 고구려라고 주장했어요. 즉, 10여 년에 왜가 쳐들어오니까 우리 고구려가 바다를 건너가서 그들을 격파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의미가 180도 바뀌죠. 이건 고구려의 승전 기록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간 주장도 있습니다. 제1사학자 이진희 선생이 제기한 조작설인데요. 이건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글자 자체가 조작됐다는 겁니다.
19세기 말에 일본군이 이 비석을 처음 발견했을 때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일부러 석회를 발라서 글자를 바꿨다는 아주 충격적인 주장이었죠. 그럼 지금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현재 학계에서는 임나 일본 부서를 거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일본 학계 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큰 이유는 일본이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다는 걸 뒷받침할 만한 고고학적 증거가 전혀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시 기록에 나오는 왜라는 것도 지금의 일본처럼 통일된 국가라기보다는 여러 세력의 연합체였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고조선 말고도 우리 역사 초기에 있었던 여러 나라들 있죠?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이 나라들의 핵심 특징만 빠르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 부분이죠. 각 나라마다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부여는 왕이 있긴 했지만 마가, 우가 같은 부족장들이 자기 지역을 다스리는 연맹왕국 형태였고요. 고구려는 결혼하면 신부집 옆에 서옥이라는 작은 집을 짓고 살다가 아이가 크면 남편 집으로 가는 서옥제라는 풍습이 있었어요. 옥저는 어릴 때 며느리를 데려와 키우는 민며느리제가, 동해는 다른 부족의 영역을 침범하면 소나 말로 배상하게 하는 책화라는 아주 엄격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네, 오늘 주먹도끼에서부터 광개토대왕 능비까지 쭉 훑어봤는데요. 이걸 통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건 이겁니다. 역사라는 건 그냥 정해진 사실을 외우는 게 아니라는 거. 남아있는 증거, 즉 사료를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고 또 어떻게 논쟁하는지를 이해하는 과정 자체가 바로 역사 공부라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역사 기록들이 과연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투명한 창일까요? 아니면 그 기록을 남긴 사람의 생각과 의도를 비추는 거울일까요?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